권지훈은 잠든 안에 윤서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천사 같다고 믿었던, 아니, 그의 세상 전부였던 얼굴. 하지만 지금 그 고요한 표정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서아야,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삼키며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다음 날부터 그의 고통스러운 진실 찾기가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견된 불행의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이었을지도. 가장 먼저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서아의 이름으로 청구된 천상 호텔의 계산서였다. 최고급 샴페인 한 병과 스테이크 2개, 자신이 함께하지 않은 저녁 식사. 그날 밤 서아는 필라테스 협회 긴급 워크숍이라며 새벽녘에나 들어왔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서아의 변화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밤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피했으며 언젠가부터 휴대폰에는 기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이였건만 지구는 택시 핸들을 잡고 밤거리를 헤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서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결혼 7년. 가난한 택시기사인 자신과 달리 서아는 유능한 필라테스 강사이자 SNS 스타였다. 팔로워가 수만 명이라며 자랑하던 모습, 해외여행이며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고 은근히 압박하던 순간들. 그의 빠듯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녀의 욕망들이었다. 여보, 우리도 푸른 섬 같은 데로 휴가 한번 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없어. 이번에 새로 나온 지사백 봤어요? 연희지구 사모님들은 다 그거 든다던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돈, 그놈의 돈이 문제였을까? 어느 날 지훈은 무심코 서아의 외투 주머니에서 푸른색 조개 껍데기 모양의 작은 장식품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이거 뭐야? 그가 묻자 서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부산 세미나 갔을 때 기념품으로 받은 거예요. 예쁘죠?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가 최근 부산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푸른 섬.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그곳의 기념품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가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는 단골 손님인 노 사장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작은 운송 회사를 운영하는 노 사장은 연륜이 느껴지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노 사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젊은이, 세상에는 말이야, 돈이 아닌 다른 걸로 갚아야 하는 빚도 있는 법이라네.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혔다. 어쩌면 노 사장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지훈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용기를 내어 서아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완벽해 보이는 윤서아 강사의 일상이 펼쳐져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화려한 필라테스 동작,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들. 역시 서아쌤. 너무 멋져요. 다음 생엔 서아쌤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같은 찬양 1세계 댓글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지훈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게 진짜 윤서아란 말인가?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연희지구에 있는 한 고급 부티크 호텔의 카드 결제 내역이었다. 서아가 센터 확장 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늦었던 바로 그 시간대에 결제된 것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지훈은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한 서아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미세한 담배 냄새가 섞여 나는 듯했다. 서아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 찾아왔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운행을 마치고 차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뒷좌석 시트 사이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가늘고 긴 은색 머리핀. 남성용으로 보이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이 머리핀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게 내 차 안에 있는 걸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 지독한 진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노 사장이 건네주었던 낡은 명함 한 장이 떠올랐다. 백반장 탐정사무소 진실만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무기를 손에 쥘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차가운 금속성의 머리핀. 그 싸늘한 감촉이 권지훈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노 사장이 건네준 낡은 명함. 백반장 탐정사무소 진실만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무기를 시험해 볼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백반장이라는 사람은 목소리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굵고 낮은 오랜 세월 세상의 더러운 꼴이란 더러운 꼴은 다 지켜본 듯한 그런 목소리. 지훈은 애써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찾아간 탐정 사무실은 어둡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그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백반장은 말없이 지훈이 내민 계약금 봉투를 서랍에 던져넣고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연락을 해왔다. 권지훈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그 한마디에 지훈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정말로 알아야만 하는 걸까? 이대로 모른 척 서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편이 차라리 행복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백반장의 사무실, 어둑한 조명 아래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숨 막히는 몇 분이었을까? 아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천상 호텔 로비에서 윤서아는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다음 사진은 호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격렬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는 또 얼마나 다정하게 속삭이던지. 마지막 사진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흐트러진 침대 시트, 뒤엉킨 두 개의 그림자. 사진 속 서아의 얼굴에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황홀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배신감보다 더 지독한 건 어쩌면 저 미소였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번졌다. 저 남자 누굽니까? 겨우 짜낸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백반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강혁 46. 최근 서아 씨가 일하는 필라테스 센터를 인수한 잘나가는 피트니스 체인 대표라더군. 두 사람 꽤 오래된 것 같아. 최소 6개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놈 오피스텔이나 호텔에서 만났더군. 6개월.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아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노? 복수? 아니면 용서? 하지만 지훈에게는 선택지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백반장이 재생한 녹음 파일에서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아의 목소리였다. 지훈 씨는 승진해서 잘 속아. 혹시 들키더라도 내가 막 울면서 맞았다고 하면 게임 끝이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로 위장하면 이혼할 때 위자료도 두둑이 챙기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할 수 있대. 그 돈이면 우리 푸른 섬에 작은 스파 하나 차릴 수 있겠지. 뒤이어 최강혁이 능글맞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내 자기야. 머리 쓰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자고. 당신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하면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 코스프레 들어가는 거야? 내가 뒤에서 다 서포트 해줄게. 이미 보험도 드러났으니까. 보험.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지훈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분을 느꼈다. 단순히 육체적인 배신을 넘어선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파멸시키려는 악랄한 음모였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다. 이 녹음 파일 어떻게 손에 넣으신 겁니까? 지훈의 질문에 백반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호텔 방음이 생각보다 허술하더군. 옆방을 빌려서 특수 장비를 좀 썼지.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약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아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않겠소? 그는 USB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소.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미행 보고서까지. 이제 권지훈 씨는 어떻게 할 생각이오? 그 순간 최강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짧은 녹취록이 백반장이 노트북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 자꾸 귀찮게 좀 하지 마.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 강혁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서화 외에도 다른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것이 서화가 말한 보험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지훈의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지훈의 눈앞은 이미 붉은 분노와 쓰디쓴 배신감, 그리고 처절한 수치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백반장의 사무실을 나서는 권지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처절한 복수심. 그래, 마지막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윤서아와 최강혁, 그 두 인간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거짓과 기만, 그리고 배신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지훈은 곧장 친누나인 권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지연은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누나,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지훈은 누나의 사무실에서 백반장에게 받은 USB 안에 모든 내용을 쏟아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지훈아. 괜찮니? 누나의 따뜻한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지연은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구체적인 복수 계획, 아니, 법의 심판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해. 우리가 가진 증거는 강력하지만 저들이 가정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 이상 우리도 그에 대한 완벽한 반박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누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부터 지훈은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아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건축가가 되었다. 그의 하루는 윤서아에 대한 감시와 증거 수집으로 채워졌다. 첫 번째 단계는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거실, 주방, 현관. 침실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제외했지만 침실문 바로 바깥쪽 천장에도 작은 렌즈 하나를 숨겨두었다.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도록 설정했다. 이제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혹시라도 서아가 눈치챌까봐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더 살갑게 그녀를 대했다. 그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해서 서아는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듯했다. 다음은 서아의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였다. 그녀가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백업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주고받은 사진들, 심지어는 공유 앨범에 숨겨져 있던 삭제된 사진들까지 복원해냈다.
그 안에는 최강혁과 주고받은 더러운 대화들과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것들을 확인하며 몇 번이나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서호와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기 시작했다. 누나의 말처럼 가정폭력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그들이 꾸미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만 했다. 경제적인 압박도 시작되었다. 지훈은 서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결제하고 있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생활비 계좌 역시 잔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두 옮기고 해지해버렸다. 월급 통장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윤서아는 지훈의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아의 SNS 계정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과 사진, 심지어는 팔로워들의 댓글까지 꼼꼼하게 캡처하고 저장했다. 그녀가 과시하던 화려한 일상, 명품들, 그리고 거짓으로 점철된 광고 게시물들. 그 모든 것이 훗날 법정에서 그녀의 위선을 증명할 중요한 자료가 될 터였다.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날카롭게 벼려졌고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둘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아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푸른 섬으로 3일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리조트에서 필라테스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최강혁 대표님이 특별히 나를 추천했지 뭐야. 정말 중요한 기회야, 최강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얼음잔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서아는 지훈의 예상외로 차분한 반응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신의 성공이 도취한 듯 콧노래를 부르며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새 것으로 보이는 야릇한 디자인의 속옷과 수영복이 채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워크숍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최강혁과의 미로려행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마음껏 즐기시지. 그게 당신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 윤서아와 최강혁, 두 사람을 파멸시킬 완벽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은 서아가 푸른 섬으로 떠나는 순간 냉혹하게 시작될 것이었다. 윤서아가 탄 비행기가 푸른 섬으로 향하는 순간 권지훈의 계획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냉혹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곧장 누나 권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시작됐어.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가장 먼저 그는 윤서아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다음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적금 계좌에서 자신의 몫을 제외한 모든 돈을 인출하여 별도의 계좌로 옮겼다. 윤서아가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에 탕진했던 돈들, 그리고 이제는 최강혁과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누나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한 결과였다. 모든 금융거래를 마친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새벽,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발신자는 내 사랑 서아라고 저장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이름은 지훈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여보세요? 지훈 씨. 나 서아야. 지금 푸른 섬인데 카드가 안 돼. 호텔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난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카드 정지시켰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서아의 목소리는 방황과 불안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상하네. 어떤 호텔인데 그래? 혹시 푸른 섬에 있다는 최고급 리조트, 디 아주르 팰리스?
당신 워크숍 때문에 가 있다던 바로 거기 말이야? 혹시 최강혁 대표랑 같이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소리야? 최 대표님은 무슨? 나 혼자 워크숍 때문에 와 있다니까?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당장 카드 정지 풀어줘. 나 여기서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어? 서아는 여전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다. 윤서아 씨,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이 최강혁이랑 놀아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서 이혼하고 내 재산까지 빼돌리려 했던 그 더러운 계획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뭐라고?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당신 미쳤어? 증거? 차고 넘칩니다. 당신과 최강혁이 호텔에서 뒹구는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당신들끼리 나눈 역겨운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마시죠. 이미 이혼 소송이랑 상간남 소송 같이 들어갔으니까. 당신이 지금 당장 돌아오든 말든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끝났다고. 수화기 너머로 서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그녀는 울먹이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반성할게.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다. 늦었어, 윤서아. 모든 건 이미 끝났어. 당신 이름으로 된 모든 건 깨끗하게 정리될 테니 그렇게 알아도 그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다. 몇 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게신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애원, 그 다음에는 협박, 마지막에는 거의 고걸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지훈은 그 모든 문자를 캡처하여 증거로 저장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최강혁이었다. 권지훈 씨? 최강혁입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 좀 하시죠. 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그 번호 역시 차단해버렸다. 이제 그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법의 심판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그날 밤 다시 서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울음과 절망으로 뒤섞인 처참한 목소리였다. 지훈 씨. 최강혁 그 인간. 날 버렸어. 호텔비도 못 내고. 나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돈 좀 보내줘. 제발. 서울로 돌아갈 비행기표라도. 지훈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이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던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지훈 씨는 순둥이라 잘 속아.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그랬잖아. 난 순둥이라서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그 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녹음까지 다 해놨으니까. 서아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지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더 이상 당신과 할 말은 없으니까. 전화를 끊은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모든 거짓과 기만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법적 절차는 권지현 변호사의 빈틈없는 준비 덕분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특히 윤서아와 최강혁이 권지훈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려 했던 계획이 담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원고 권지훈과 피고 윤서아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윤서아의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윤서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또한
피고 최강혁은 원고 권지훈에게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최강혁이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지훈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자신의 돈과 영향력으로 이 상황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심판이었다. 하지만 이 심판이 끝은 아니었다. 진짜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법정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권지훈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끝이 아니었다. 윤서아와 최강혁, 그 두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으니까. 그들이 쌓아올린 허영과 기만의 성은 모래알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과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라도 동정심 따위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버리는 편이 좋을 것이다. 윤서아. 한때 수많은 여성들의 워너비이자 필라테스 여신으로 불리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떻게든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는 듯 그녀는 자신의 SNS에 눈물로 얼룩진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는 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경제적으로도 학대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따위의 가증스러운 변명들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더 이상 그녀의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권지한 변호사가 몇몇 신뢰도 높은 언론사에 흘린 결정적인 증거들 서아와 최강혁의 미래 장면이 담긴 사진 몇 장과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짧은 녹취록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분노한 대중들은 윤서아의 SNS에 몰려가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다. 가면을 쓴 악력,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욕먹는 거야, 인간 쓰레기, 등등. 그녀를 추종하던 수많은 팔로워들은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한때 협찬을 못 줘서 안달이던 각종 브랜드들은 앞다투어 계약을 파기했다. 심지어 몇몇 화장품 및 의료업체들은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그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윤서아는 결국 SNS 계정을 폐쇄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풍문으로는 지방이 한적한 곳, 지인의 작은 원룸에 숨어 지낸다고 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린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추종자였다면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 최강혁 역시 비참한 말로는 마찬가지였다. 잘나가는 피트니스 체인 대표라는 그의 화려한 타이틀은 불륜남, 파렴치한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다. 그의 사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투자자들은 줄줄이 투자금을 회수했고 회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헬스클럽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언론은 그의 과거 사업 비리까지 들춰내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착수되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결국 그는 아끼던 고급 외제차를 처분하고 운영하던 지점 중 절반 이상을 폐업해야 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한 몰골로 카메라를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시간이 흘러 권지훈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윤서아를 보았다. 화려했던 과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몰락한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스쳤을까? 연민? 아니면 통쾌함?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아무런 감정 없이 다시 엑셀을 밟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이었으니까. 며칠 뒤 그는 TV 뉴스에서 최강혁의 소식을 접했다. 마지막 남은 2개의 헬스클럽마저 문을 닫았고 그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화면 속 최강혁은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인터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었다. 인과응보.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지훈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격렬했던 분노도, 처절했던 슬픔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질곡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그곳에 함께 묻힌 것이다. 지훈은 이제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이 평온함 뒤에 또 다른 폭풍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 권지훈에게 몰아쳤던 배신의 폭포우가 잦아들고 그의 삶에도 서서히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판결이 있은 지 어느덧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연희지구에 익숙한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기사였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고뇌나 분노 대신 한결 편안해진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애마, 택시였다. 윤서호와의 기억이 덕지덕지 묻어있던 낡은 택시를 처분하고 그는 얼마 전 새 차를 뽑았다. 반짝이는 새 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는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불륜. 영구 차단 완료. 우스꽝스러운 문구였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의미를 지녔다. 더 이상 거짓과 배신에 속지 않겠다는 단호한 다짐이자 과거의 질곡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 스티커를 볼 때마다 그는 키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혼자만의 시간도 제법 익숙해졌다. 아니,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혼밥, 혼술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점심,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누나 권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윤서아 소식 들었니? 푸른 섬으로 이사했다더라. 거기 작은 요가원에서 강사로 일한다나 뭐라나. 지훈은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뭐, 수화기 너머로 누나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한때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간 사람일 뿐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이상 내 감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요. 누나, 그래, 그게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아라는 이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누나 집에 들러 조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 어떤 영약보다 그의 상처를 빠르게 치유해 주었다. 저녁 식탁에서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대화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잊고 지냈던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지훈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그늘져 보였는데 요즘은 얼굴에서 빛이 나. 누나의 말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지도 몰랐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어느 날 오후, 그는 강남의 한 대기업 임원을 손님으로 태웠다. 중년의 신사는 지훈의 택시 앞 유리에 붙은 불륜? 영구 차단 완료. 스티커를 보고는 한참을 웃었다. 사장님, 이거 혹시 경험담이십니까? 아주 유쾌한데요. 평소 같으면 그저 웃어 넘겼을 테지만 그날따라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네, 뭐 일종의 자기 암시 같은 겁니다. 더 이상 바보같이 속고 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그러자 신사의 얼굴이 순간 진지해졌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했죠. 처음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지훈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연극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누군가의 위선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며 신사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 사장님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문득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떠올렸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최간혁에게 받은 이자료를 합치면 개인 택시 한 대를 더 구입해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그의 인생도 이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까지도. 그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